아버지가 월북한 이후 가족이 해체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 변경. 내 음대 싣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장이나 뭐 상사 잡고 말이지. 이게 이상한 짓 아든가 저 사람 사상적으로 수상하지 않아요? 하고 뭐 이제 몇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디 뭐 이상한 사람도 안 만나지 않느냐, 어디 이상한 데 여행 가지 않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래요. 뭐 예, 기분 나쁘죠. 아니 지 상사가 얘가 뭐 한 짓을 실제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경찰 그것도 대공 수사계에서 가지고 그래 매달 와서 말이야 이만큼 하기는 되게 공연이 그것도 싫고 또 회사는 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뭐 그래 되면 이제 한번 옛날에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그래 한번 왔다 가버리면 아르바이트도 더 못하죠. 누가 좋다 하겠습니까? 이문열에게 아버지는 바르막이 꺼려지는 대상이었다. 지독한 가난, 끝없는 감시. 아버지가 떠나고 남은 세월은 가족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과연 그는 정말 가족보다 소중한 이념의 가치를 본 것일까? 이문열 선생님을 버려두고 북한에 가신 분인데, 그 이문열 선생님은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그리움에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립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또 원망스럽고, 가족을 버리고, 집안을 완전히 파산시키고, 그 많던 집들 다, 공산주의 운동한다고 다 나눠주고. 그렇게 많은 걸 던지고 갔으면 그 가서도 잘 살 것이지. 그 가서도 정말 참 어떤 유형이나 다름없는 그 집단 농장에 평농장원 했다는데 그거는 아우지탕하고 똑같은 거죠. 잠시 한국을 찾은 그는 며칠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 고향은 그에게 정신적인 하나의 축. 내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 뭐 이런 그 기분이 가져주는 평안 같은 것이 있겠죠. 마음 놓을 곳이 없을 때마다 할 일 없이 찾는 곳이다. 그곳엔 어린 시절이 있고 문학적 기틀이 있다. 그 시절 흔적을 따라 옛 기억을 떠올리며 지난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 그 어떤 문학 세계의 여러 개의 축이 있다면 그 축 중에 아마 하나가 되겠지요. 또 내 문학적 특성 중에서도 어떤 축은 분명히 고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의 고향은 작품의 고향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의 작품은 때때로 고향의 향기를 품고 있다. 어쩌면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시절. 향수와 그리움,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은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에서 말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뭐 있어봐야 별로 크게 있을 것도 없네요. 손바닥만 하겠네. 크지도 않네. 손바닥만 하겠네. 안전벨 스케이트 같은 거 탈 수 있는 데인데 예, 여기 연못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있어봤자 이거 뭐 얼마 되겠어. 손바닥만 하겠어. 요 자리에? 어렸을 적에는 뭐예요? 그다음에 저기 가에 해당화가 있어. 해당화 많이 있어요. 해당화가 많아서 그 꽃이 피우면 아주 우거지고 했는데. 고향을 찾은 길, 우연히 조우하게 된 어린 시절. 그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을까? 어린 시절에 그는 어떤 아이였을까? 어린 시절 그는 늘 혼자였다. 이사를 자주 다녔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월북으로 혹시 자식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한 곳에 머무는 것을 두려워했던 어머니. 그렇게 늘 혼자이다 보니 형 누나가 보던 책이 유일한 친구였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모두를 다 파고 있지 못했어요. 조연 누르기 이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 연락 없이 사람이 잠적을 하면 경찰이 다시 찾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경찰에 밖에 있자 하니까 자주 도의지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지. 책만 끼고 지내던 어린 시절. 어쩌면 그는 지금의 모습을 예견했는지도 모른다. 어려서부터 아마 나는 문장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정치이든 학문이든 어쨌든 문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도구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장에 대한 어떤 관심, 문장에 대한 수련은
어렸을 적부터 진작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단의 거장이 됐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이른바 국민작가. 그렇다면 작가 이문열이 가장 애착을 갖는 작품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시인이다. 김삿갓으로 알려진 김병현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인데, 요거는 내 책을 그 해외로 번역한 그 판본들입니다. 시인만 다 골라보면 재밌을 겁니다. 요건 그리스판 시인이고, 요건 네덜란드판 시인이고, 요거는 이제 스페인판 시인이고, 요거는 영어판 시인, 이탈리아판 시인. 요건 스웨덴판 시인. 국외에서는 시인이 제일 많이 올려준 것 같아요. 시인이 되게 한 11개 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상당수 나라에서 적어도 재판 이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렇게 안 해지지 않은 것에 비하면은 또 대단히 많은 것을 주는 셈이죠. 이 작품을 통해 이문열은 아버지와 화해하는 방법을 찾는다. 역적의 자손 김병현은 집안이 망하자 시인의 삶을 선택한다. 그의 아들은 일상에 안주하지 못하고 끝없이 일탈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결국 아버지가 아닌 시인으로 받아들인다. 그 예술가 소설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자신의 내면에 담긴 가장 은밀한 꿈들을 반영시키거든요. 그 예술가 작품 안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주제의식은 이문열 선생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함께 속에서 부화되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주한 멕시코 대사가 예고 없이 방문한 것.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대사가 이문열을 찾은 이유. Hace 11 años vine por primera vez a Corea. Por 4 o 5 días nada más. Y pocos meses después volví una semana. Y cuando pasé por aquí en una librería, busqué, siempre me gusta mucho la literatura, y busqué algo de literatura coreana, y algo que vi que me interesó mucho fue una novela de él, el poeta. 시인을 접한 후 열렬한 팬이 됐다는 멕시코 대사. 김삿갓이란 지극히 한국적인 소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No sabría responder exactamente, pero en mi opinión creo que justamente por tratar un tema tan profundamente local, como usted le llama tan profundamente coreano, lo hace universal. A fin de cuentas es la condición humana la que prevalece detrás de esa novela, detrás de esa trama. 그의 필력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 뭐 어떤 반짝거리는 소재를 제재를 가져온다거나 그것을 어떻게 재미있게 가공하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잔재주보다는 작가들의 힘이라는 게 결국은 그 문체구사력이라고 저는 이제 그 작가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문열 씨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업적은 그런 그 작품에 맞는 자기 문체를 확립한 작가라는 점. 그렇다고 모든 작품이 작가의 의도를 반추하지는 않는다. 독특한 문체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 선택. 이 작품은 페미니즘의 비판과 맞서게 된다. 조선시대 장씨 부인의 망령이 현대 여성들을 꾸짖는 내용이 지극히 반페미니즘적이란 이유 때문이다. 그는 본래 작품 의도와 완전하게 빗나갔다고 하는데, 사실 시작이 그때 됐습니다. 그 이상한 어긋남이 그때 더 심하게 됐는데, 원래 그 선택은 사실 그 페미니즘을 공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남성 우월주의에 희생이 된 아주머니들 그들을 한번 유라하고 싶어서 그 글을 시작했어요. 네, 이번 사연은 한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슬하에 3남매를 두셨다는군요. 어느 날 내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웬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는 아주머니예요. 뭐 3남매를 뭐 하여튼 인류대학에 좋은 대학에 좋은 과에 다 넣고 또 신랑도 뭐 결혼할 때는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그래도 뭐 중소기업을 벌여서 그 당시에 한 400명 직원을 가진 참 사학과가 성장해 있고 다 잘 돼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만 아무 할 일도 없고 쓸모도 없는 이상한 아주머니가 되어 있더라는 거지요. 자기가 좀 그 인생을 낭비했고 아무런 성취도 없고 내가 그 아줌마한테 내 목소리 듣기지 않지만 내가 외치고 싶은 말을 해. 당신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고 당신 인생 낭비한 거 아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택했고 훌륭하게 자기 성취를 한 거다. 그 말을 꼭 하고 싶더라고. 여성을 위로하고 싶었던 작가의 마음과는 달리 철저한 여성 비하란 논란은 갈수록 커져갔다. 장씨 부인이 강력하게 훈계하는 문체 때문이었다. 장씨 부인의 입을 통해 현대 여성을 비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설 선택을 무대 위에 올린 이는 여성 연출자였다.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저도 조금 화가 났어요. 읽고. 그래서 덮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잘 키워낸다는 그런 쪽으로 이 연극을 맞춰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람이 곧 세상이라는 거죠. 무대 위에서 굿을 통해 장씨 부인의 넋을 불러낸다. 굿의 형태를 제외하곤 이문열 작품의 골격을 갖췄다. 그런데 이 작품을 두고 반페미니즘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없었다. 오히려 몇 년 뒤에 무슨 여성단체에서 강연 추천을 받고 강화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다는 거. 이게 단순히 딸이고 아내고 어머니가 아니라 나중에는 참 전 사회, 전 그 세계의 삶을 갖다 걱정한 보살피는 큰 어머니라는 것. 그걸 이제 한번 그런 작품 못 봤다 이거죠. 어느 날부턴가 이문열은 천재 소설가에서 시대 논객의 모습으로 비판받기 시작한다. 그 비판과 논란의 폭풍은 신문에 게재한 실론 이후 거세졌다. 2001년 조선일보에 신문 없는 정부 원하나란 실론을 쓴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언론사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진 것. 이후 홍위병이 판친다는 글을 기고하면서 더욱 논란이 거세졌다. 인터넷엔 그를 비방하는 글이 수없이 달렸다. 이른바 안티 세력이 대거 생겨난 것. 그 속에서 그는 점점 보수 우익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이문열에게도 뼈아픈 사건이 발생한다. 이른바 책 반환 운동과 책 장례식. 이문열을 비판하는 이들이 모여 그의 작품을 불사르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그 사람이 소설가지만 국민 한 사람도 자신의 정치의 견해를 말하는 거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문열 작가가 어느 한 방향으로 보수 정치에 스스로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좌우를 고르게 보는 시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자신의 그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헌데 이 사건을 두고 문화예술계는 물론 문인들조차 나서서 저지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소설가 박완서가 신문에 칼럼을 기재하는 등 몇몇 문인들만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뿐이었다.
작가가 자기가 살아가는 당대에 대해서 어떤 사상을 가지건 어떤 발언을 하건 이문열 선생이 있으면 반대편에 황석영 선생도 있겠고 그 중간에 또 다른 개성을 가진 많은 작가들이 있겠고 이렇게 다채롭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서로 발산이 되면서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는 것이 한 사회의 어떤 건강한 문화적 양태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같이 책을 불사름으로써 장례식을 하는 그 작가 앞에 가서 장례식을 한다는 이런 것은 또 다른 어떤 억압 혹은 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인터넷 문화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책과 반환을 요구하는 글에 지나치게 솔직한 심경으로 대응한 까닭일까? 첫 발단이 된 인터넷 댓글 사건이 그는 아직 생생하다. 그때 분명히 내 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내가 개별적으로 대꾸한 것입니다. 아무개 씨라고 분명히 붙어있고 참 당신 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책 보내세요. 내가 그 최고의 은행이자를 내가 최고의 유일한 것은 은행이자를 말했는데 은행이자 최고율을 말했는데 은행이자 최고율에서 내가 책값 돌려보낼게요. 그렇게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식의 사실을 보는데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문열이가 말이지 독자들한테 책 보내라 했다고. 그런데 더 미칠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내가 그랬을 거라고 믿고 그래 저걸 한 거죠. 그의 나이 이제 60,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이다. 세월이 변한 만큼 시대도 달라졌다. 그리고 소통의 방법도 달라졌다. 그 소통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이 그렇게 보수괴물로 굳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할까. 내 아이에 대한 악감은 나를 참 어느 저보다도 괴물처럼 만들어 놓은 그 인터넷의 조작은 되게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뭘 떼어버리거나 이상하게 이렇게 끼워 맞추거나 이래가지고 결국 지난 6년 동안에 나를 갖다 이상한 괴물을 만든 거지. 인터넷이란 공간이 갖는 특성. 빠르게 전파되는 반면 한번 전파된 것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내 기억에는 오빠의 이상용 씨 분명히 대법원에서 무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거의 80, 90%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 하여튼 뭔가 돈 떼먹은 사람, 불우한 사람들의 돈을 떼먹은 사람. 지금 우리 문화, 특히 인터넷 문화의 특성이 뭐냐면은 한번 잘못되어도 교정이 불가능한 거죠. 당대 문장가에서 시대의 논객으로 변모되는 자신을 향한 시선.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끝이 날카로워졌다. 그 잡지에서 나를 해부하나 비판하나 어쩐다 하면서 특집을 하면서 그 리드 전문에다가 굵은 달자로 나의 어떤 그런 참 극단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내가 TV에 나와서 임수경 양을 향해서 미친년이라 그럴 정도의 과격한 우파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너 어이가 없어가지고 누가 보내길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했죠.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음 호에 교정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2004년인가 황석영 씨 그 회갑 때 가니까 황석영 회갑 임수경 씨가 왔더라고. 와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제 날 미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고 하긴 저는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게 도대체가 이건 교정이 안 되는 문화야. 아주 불행한 상태죠. 하지만 오해와 선입견 그리고 편견으로 축적된 과장된 소문은 이제라도 아니라고 밝히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 나를 참 극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쪽이든. 나처럼 극단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상당히 괴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어떤 그 수정 작업에 들어가고 아무리 수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수정 작업의 작업입니다. 이제는 소설을 위해서만 고민하고 싶다. 작품 속에서만 고뇌하고 싶다. 소설가로서만 평가받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설이 소설로 읽혀지길 바란다. 안티 독자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안티 이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문열 선생님의 작품을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아는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던데 비록 적이지만 너무나 훌륭하다. 하필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글을 쓴단 말인가.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이문열 씨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변화 과정에서 이런저런 부솔씨가 오르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작가는 자기 서재에서 작품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독자들에게 또는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작가가 기여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통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작품을 쓰는 작가로 남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죠. 그는 문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새로운 도전과 시도 속에 생기는 마찰도 논란도 오직 작품 속에 녹아나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오늘도 진화하고 있다.